네, 반갑습니다. 2024 올케 개념 완성 3주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사고요. 네, 신진호입니다. 네, 세계사 3주차 드디어 시작할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진도가 약간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도를 이번 주차는 좀 더 타이트하게 빼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나갈 분량이 많아요. 우리 세계사가 사실은 분량이 되게 많은 과목이기도 하고, 한 번 해놓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과목입니다. 맞죠?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복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차 때는 무엇을 배웠냐 생각해보니까, 문명사를 처음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중국사를 배웠는데, 중국사는 여러분들이 춘추 전국시대까지만 배웠어요. 맞지? 지금 우리가 첫 주차,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 뭘 배웠나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생각해 보니까 중국사만 쭉 배웠는데, 자, 진나라, 한나라부터 해서 수단까지 배웠습니다. 맞지?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이번 주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주차 때 우리 문명사 배우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가끔가다 기출해서 인더스, 겐지스를 묻거나 뭐 하상주를 묻거나 하는 안 묻죠. 뭐 상나라 정도? 주나라는 또 잘 안 물어요. 맞지? 가끔씩 묻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생각했었어요. 60진법과 태음력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10진법과 태양력 하면은 이집트. 자, 그 다음에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 하면 메소포타미아, 사자의 서가 나왔다 싶으면은 이집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그 외에 이제 뭐 우르, 라가시라는 뭐 이런 바빌로니아 왕국 이런 키워드 나오면 또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정까지.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이제 람세스 2세라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된다 했고요. 자, 인더스에서는 계획 도시율이 있었습니다.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 있었고요. 이곳은 이제 대형 목욕탕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자, 특히 경제적 교류로서 일각수 인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했다라는 증거로서 보여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겐지스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에서의 경전 배가 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대 문명 얘기했고요. 뭐 상나라 같은 경우는 갑골문이라든지 뭐 은어유적 그거 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면은 뭐 순장제도나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것 정도.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도라든지 뭐 종법적 질서에 한해서 했다라는 내용이나 요즘은 약간 좀 더 딥한 선지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그 외에 뭐 천명사상 덕치주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했습니다. 히타이트 얘네 철제 무기와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활용해서 또 오리엔트 지역에 전파하기도 하고 그랬었지. 자, 히타이트 지역은 철을 되게 잘 쓴다라고 생각해 줄 텐데 있고요.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지중해와 흑해를 대상으로 이제 해상무역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식민도시들을 많이 건설했는데 그 대표적인 식민도시가 카르타고라는 식민도시였고 뒤에 서양사를 가면 더 자세히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니키아 항사는 페니키아 문자, 표운 문자였지. 이게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국 때, 특히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었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되고, 이때 있었던 이 유대교라는 어떻게 하나의 종교 사상이, 훗날 이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유럽 외계 문명 같은 경우는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두 가지 했고요. 크노소스 궁전 이런 거 나오면은 크레타 문명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뭐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 사실 뭐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상무적 문화 이런 거 사실 내신용 선지라고 얘기했었고요. 저는 미케네 문명에서는 특히 이제 얘네가 도리스인에 멸망을 했는데 이 도리스인 즉 도리아인 얘네가 나중에 스파르타를 건국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거 역시 뒤로 가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 중국사 개간했었고요. 자, 다음 춘추전국 시대 배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자, 우리 지금 문명사 했고, 자,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춘추전국 시대는 5패와 7웅으로 나눠져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재진초월, 재진초, 연남 2조. 그래서 5패까지만 해도 우리 나중에 그 볼륨 3가 다음 주쯤 개강을 할 거거든요. 기출 강의. 자, 5패 같은 경우에 이때는 그래도 나름 조낭양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나라 왕실을 보존하면서 자신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자라는 얘기였다면은 7웅 요 시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야규강식의 하극상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왕실의 사실 보존은 우리가 5패가 있던 시기까지 한 기원전 4세기 정도까지, 기원전 5세기, 4세기 그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군현제 관료제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철제 농기구나 오경이 보급되었다. 또는 이제 도전, 포전과 같은 그런 화폐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학계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산업공상의 직업의 분화라든지 확실히 이제 또 소농 경영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질문 들어서 나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분지어서 할 거면 내가 애초에 왜 하나로 가르쳤겠어요? 자, 구분지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쌤이 이제 기출 강의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시기, 뭐 기억 시기, 밑줄친 기억의 시기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이런 거 문제 물어볼 때 쌤이 선지로 전국 시대다라고 적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춘추 시대다라고 적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좀 더 명확하게 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자백과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유가도가 복과목과 그 외 무수히 많은 명가, 종행가, 병가, 명가, 배류 다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나오는 건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안 나온 지는 오래됐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나라 갑니다. 진나라 누구? 진시황제 통일정책 생각하면 된다. 자, 진시황제 통일정책으로서는 뭐 우선 정치적으로 뭐 36군의 군현제, 30구경의 관료제라든지 어쨌든 중앙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외적인 거를 이제 뭐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하고 뭐 그런 작업들 많이 했죠. 뭐 오죽하면 뭐 도로망 정비도 하고 했는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그렇지 사상도 통일했다. 그래서 분서갱유했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정복 활동으로는 생각해볼까요? 그렇지. 우선 정복 활동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몽염이라는 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이제 사료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 몽염이라는 장수를 북쪽으로 보내서 그래서 어디 무슨 지방? 오르도스 지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흉노를 좀 몰아내려고 했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데 결론.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흉노 물리쳤죠. 네. 하지만 얘는 너무 가혹한 법치를 했고 너무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 진시황릉이나 아방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난이 벌어져? 그렇지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게 진승오강의 난이 진나라 때라 해가지고 진시황제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정확히 말하면은 진시황제가 죽고 난 뒤에 진2세 황제 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진승오강이 놓고 멸망했고 그래서 등장한 게 한나라인데 자, 한 고조 때는 뭐 궁극제 시행했다라는 거라든지 백등산 전투 바로 평성의 치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흉노한테 이제 공물을 바쳤다. 그때가 흉노는 묵툭선우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고조 있고 한 무제 같은 경우 되게 많은 거 있어요. 우선 궁극제 아니다. 다시 백하자. 그래서 군현제를 다시 실시했다라는 거라든지 그 외에 뭐 대외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남비에도 멸망시키고 흉노도 고비 사막 입으로 쫓아내요. 그게 이제 요때인데 이때 활약했던 장수가 위천과 곽거병이라는 장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어떤 이런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이 귀해서 재정이 약화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철 전매제라든지 균수법이라든지 평준법을 통해서 재정을 보완하고자 했다라고 했고요. 문화적으로는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무엇을? 유학을 관학화하더라. 뭐라고? 유학을 관학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제 때 정책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전하는 결국 이제 외척이었다. 신나라 바로 왕망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왕망 같은 경우는 왕망전이다 해가지고 뭐 자기만의 이제 토지 왕포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비배배 금지시키고 토지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고 많은 노비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던 호족들 입장에서는 얘 너무 고가워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후한의 광무제 유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놓기를 그 나라가 후한이라는 나라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호족들의 힘이 점점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족들의 힘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게 점차 이제 문벌화 된다라는 거예요. 문벌 귀족화.
고령화되더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 그래서 사회는 이제 호족 세력들이 점차 성장했다라는 거야. 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유학 같은 경우는 이때 이 훈고학이 발달하게 되겠지. 훈고학. 자, 훈고학이 발달하지만 그렇게 막 융성, 사실 이때 융성할 때요. 왜냐? 유학이 관학화되었으니까. 우리 배워서 알잖아.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유학 같은 경우 확 떨어지죠. 그러다가 당나라 때가 되면은 다시 융성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공영갈이라는 사람이 쓴 오경정이라는 책 때문이지. 오경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시 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과거 수험서로 채택이 되면서 약간 이 책만 외우면은 과거 시험은 그냥 프리패스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뀔 정도로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길, 즉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되고 있었고요. 도교 같은 경우는 뭐 태평도나 오두미도 이런 거 있었다라는 거. 뭐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지. 뭐 있었지? 그렇지.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 권 같은 경우는 특히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기전체라는 역사 소설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게 중국 정사 소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했고, 자, 역사 소설의 방식에 관해서 뭐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지술 같은 경우는 최륜이라는 사람이 제지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 즉 당나라 때 서아시아에는 아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거든. 그 왕조랑 싸우면서 그때 전투가 탈라스 전투인데 그때 탈라스 전투에 패배하면서 그 영향으로 최륜의 제지술이 저쪽 서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까지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발달 단계는 간단했지. 선진유학, 홍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이후에 공양학까지 갑니다. 근데 이 공양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개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마지막 시간쯤에 가면 병법 자강 운동 이런 거 배울 때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사실은. 자, 그다음 흉노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출제되진 않는데 최근 들어 흉노라는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는 쉬워졌어요. 맞지? 자, 흉노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얘네 우선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다라는 거였고, 자, 얘네가 융성했던 거는 묵tuk선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원전 3세기경에 우선 만리장성 이북을 다 통일하면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묵tuk선우가 나왔고, 얘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네, 막 무찌르고,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월지라는 애들을 저기 중앙아시아로 몰아내버리잖아. 뿐만 아니라 동호라는 나라도 정복을 하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 바로 옆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다 정복하고 그 초원지를 자기가 다 장악을 한 거야. 그 상태에서 중원 왕조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던 거지, 맞지? 뭐 그래서 뭐 좌현왕, 우현왕 이런 게 있었다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한나라 무제가 고비사왕 이북으로 쫓아내면서 약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유목민족의 특성 자체가 하늘을 확 모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부족 단위로 끊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다 분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 얘기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쨌든 위에서 애들이 내려오잖아.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가 또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한족 애들은 이제 남조 쪽, 그러니까 강남 지방 내려가게 되고 유목민족 5호, 흉노, 선비, 가해, 저강 얘네들은 그렇지 화북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5호 5개의 큰 유목민족들이 16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나라 대표적으로 전진이라는 나라 생각하면 된다 했고요. 그 56곡을 통일한 게 북이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지금 5페이지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필기노트 5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북이라는 나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439년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효문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화 정책 또는 호한 융합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뭐 호한 통운을 장려하고 뭐 이것저것 막 했어. 막 수도도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겼지.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거는 경제정책 중에 균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임팩트가 크죠. 485년에. 그리고 뭐 삼장제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그건 패스가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남조는 동진이 건국되고 그 이후로 송제, 양진 쭉 이어져 가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크게 볼 건 없고, 자, 사회 같은 경우 이때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면 갈수록, 자, 생각해봐. 한나라 때 후한을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했어. 근데 얘네가 점차 몽골귀족화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몽골귀족화 돼가던 호족이 실제로 몽골귀족이 되는 거지.
무슨 제도를 통해서? 국풍중정제. 바로 중정간의 통합. 우리 이것도 또한 인사제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갑니다. 자, 북조의 특징은 굉장히 뭐라해요? 좀 강인함이라 했었고, 남조는 약간 좀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좀 더 컸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북조의 유학은 사실 뭐 그게 유학 자체가 위진남부조 시대 때 유학을 볼 필요는 사실 거의 없죠. 위진남부조 시대 관건은 북조는 불교, 남조는 도교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인 거야. 물론 뭐 도교가 북조는 없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도교라는 그 자체 교단으로 정비한 사람이 북 위에 구겸지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도연명의 귀걸해서 말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회화 같은 게 이제 고기질 여사잠도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수나라 갑니다. 건국했어요.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국했습니다. 수문제지, 수문제. 이 사람이 나를 삼성육부라고 하는 중앙 율령체제 기틀을 마련했어. 그래서 막 과거제 실시, 원래는 선거제라는 이름이었는데, 막 과거제도 실시하고 했어. 근데 이 수양제, 어디 뭐 아들이잖아. 아들한테 왕위가 넘어가면서 나라가 쭉 가라앉았죠. 물론 이제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긴 하는데, 너무 잦은 잦은 대원정, 특히 고구려 원정, 이걸 가면서 막 30만 대군 113만 막 보내고, 추가 별도는 30만 보내고 하면서, 그런 굉장히 재정 악화의 문제도 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가 건국되는데 당고조 이연은 사실 별 볼 게 없다 했고, 당태종은 무슨 해치? 정관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전성기였다. 그래서 막 동돌고를 정복해가지고 천가한, 탱그리칸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뜻을 받은 이제 지도자다라는 이런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거. 똑같이 수문제가 만들었던 삼성 육부 체제라든지 경제, 우리 뭐 세금 체제, 경제 체제라고 부르는 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런 시스템들을 완비했다라는 게 당태종 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고종 때는 사실 이제 이때는 이제 나당연합을 통해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같이 멸망시켰다라는 거지. 나당연합.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이제 서돌고를 또 멸망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현종 초기 때는 우리가 개원의 치라 부를 만큼 되게 내부적으로 전성기를 이끌었다면은 이후에 이제 양귀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안사이난 터지고 그러면서 경제체제 일부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현종 말기가 되면 좀 약간 안 좋아지고, 결국은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있었던 이제 황소의 난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전충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멸망하더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통치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런 거 했었죠. 이제 삼성 육부에서 이제 삼성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잠깐만 갑자기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리고 안사의 날을 거치면서 우리 기존의 균전제, 뭐 조용조, 부병제가 어떻게 바뀌었지?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 형식으로 바뀌더라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양세법은 여름과 가을을 두 번 걷는다. 누가 건의했다? 양념 아니고요. 양염이라는 사람이 780년에 건의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형벌은 오형이라고 해서 태장도유사가 있는데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얘기했었고요. 자, 유학과 율령을 전파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얘기했고, 동아시아 문화권은 4가지 요소가 있다. 뭐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이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당의 경제, 사회, 문화 가겠습니다. 당나라 농업장 2년 3작 가능했다라는 거고, 당나라 상업 같은 경우 되게 짱이었죠. 우선 비전이라고 하는 약속 어음이 있었고, 그 외 행이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는 시박사라는 국제무역항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을 좀 더 바닷길을 열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뭐 대도시도 별거 없고요. 사회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때 역시 문벌귀족화 되었다라는 거 더 심해졌다. 사실 이 과거제라는 게 어쨌든 시험 제도긴 한데 이거를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벌귀족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했었습니다. 문화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연달의 오경정이 얘기했고, 뭐 불교 같은 경우 이때 좀 발달해서 이제 현장이라는 승려가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냈고, 이제 인도에 가서 불경을 딱 들고 와서 대안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도교 같은 경우 이때 도교는 크게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외래 종교로서 우리 나오는 게 뭐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이슬람교, 경교,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이백과 두보라는, 특히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은 대부분 약간 좀 당현종 때쯤 당말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 같은 경우는 뭐 왕류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구양 뭐 그런 사람들 얘기했었고요. 공예 같은 경우 이제 당삼체 생각하면 된다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인 틀을 복습을 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 복습했어. 원래 계속 이렇게 복습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송나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16이고요. 송나라입니다. 960년에 건국해서 1279년에 망했고요. 수도는 카이펑 화북 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이 송나라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첫 번째, 우선 당나라가 절도사들의 난리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맞지? 주전청 나라 망했고, 그래서 크게 5개 양당, 진한조, 후량, 호당, 후신, 후한, 후주라고 하는 5개의 큰 대국들과 그 밑에 그 좀 소국들 10개의 나라들이 있는 5대 19개 시대, 뭐 후당, 5월 이런 나라들만 있었단 말이야. 이 5대 19개 시대에서 어쨌든 얘네 다 수장들이 뭐야? 절도사거든. 왜냐? 나름의 군사 세력도 갖고 있고, 나름 내가 좀 행정 시스템도 완비를 해서 그 지역의 행정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들이 난립한 상황이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혼란기란 말이야. 이거를 누가 통일할 건데 라는 게 관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건국갑니다. 그래서 송태조, 조광, 잠깐 여기 쓰지 말고 이렇게 갈게요. 이 건국을 누가 하냐?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라는 자가 건국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절도사 출신이었어요. 조광윤이라는 사람도 절도사 출신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왜냐 자기가 절도사니까 다른 절도사들의 입장을 잘하는 거지. 얘네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대략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도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송태조는 되게 희한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괄호 2번 빨간색으로 적혔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이야. 문치주의 말 그대로 그럴 문자에 다스릴 칙자를 씁니다. 글로써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자 생각해봐. 절도사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무로서 즉 군사적인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대잡이야 맞지? 자 군사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력이 세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분열기로 갈 것 같은 거야. 분열기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송태조 입장에서는 내가 무인이었는데 또 무인이 나온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니고 글을 좀 숭상해보자. 무슨 말이냐? 글로써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 무인들이 난립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했냐라는 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맞지? 자, 지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약간 고려랑 좀 대자뷰죠. 네, 고려랑 약간 대자뷰. 근데 고려도 문관을 우대하게 되잖아, 맞지? 자, 갑니다. 첫 번째. 우선 이거를 하면은 절도사의 권한은 굉장히 약화되고요. 문관들이 우대를 받게 됩니다. 맞지? 당연하지. 원래 군사 세력이었는데 얘네 당연히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군사력이 강해져야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무인들을 대우를 안 해주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우리 지금 딱 4개라서 잘 써야 돼. 난 잘 쓰고 싶거든 이거를. 두 번째. 이 문치주의 정책을 통해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우선은 금군을 강화합니다. 금군을 강화하는데 이 금군이 뭐냐면은 황제 직속 잠깐만 황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쓰던 거 뭔가 싶어서 황제 직속 군사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군을 강화함으로써 이 절도사들을 다 황제 밑으로 끌어내린 거야.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 맞지? 세 번째, 재상의 권한을 낮추고요. 빨간색으로 과거에서 전시를 정례화시킨다. 자, 원래 과거 제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공거라고 하는 이제 그 관직이 있어요. 그 관직의 사람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출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끔씩 특히 특별 뭐 알성시나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 그런 시험이 되면은 왕이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어. 왕이 직접 와서 봐. 어느 놈이 잘하나. 그런 경우, 그걸 우리가 이제 왕이 보는 시험을 전시라고 하는데, 이 전시를 정례화시켰다는 얘기는 의무화시켰다는 얘기야. 모든 시험에서 이 전시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왕이 결국 어쨌든 이 사람을 뽑아서 관료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뽑아서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랑 일을 했을 때 잘 맞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전시를 정례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많은 게 어쨌든 계속 가볼게 미안해. 자, 어쨌든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전시를 정리함으로써 문관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 문관들의 세력들이 하나로 형성이 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4대부거든요. 그래서 4대부층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들이 곧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또 이때 이제 지주존호제를 실시하게 되거든. 어쨌든 얘네가 지주가 돼. 지주층. 이 지주층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형세호라고 부르는 거야. 세호, 조세호 아니고 형세호 미안하다. 이런 거 많이 불러야 돼. 양세형, 조세호를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 우리 그 손가락 모양 있죠? 결론, 국방력은 약화됐고요. 그래서 빨간색 쓰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많아졌다라는 거야. 이해돼? 외부의 침입이 많아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송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세패를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화살표 옆에다 계속 적어볼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는 밑에 쓸 거야. 너는 바로 오른쪽에 써. 세패 지급을 통해 해결. 세패 쉽게 말하면 돈 줬다는 얘기야. 돈 주고 해결했다는 거야. 얘네들이 어쨌든 멋있네. 야, 봐봐. 막 이렇게 막 몽둥이 하나 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 사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긴 하잖아, 맞지? 야,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돈이 필요해. 너 돈 주면 내가 안 쳐들어갈게. 돈 좀 줘라. 이런 거야. 근데 돈이 없으면은 나는 처맞는 거고요. 돈이 있으면 주고 잠시나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돈을 주고 해결했던 거지. 근데 이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될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본질적인 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래서 밑에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뭘 내냐면은 노란색으로 신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신법. 요게 1069년에 송나라 이제 신종 때만 이제 나온 개혁안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신법이 뭔데? 신법 왜 했는데?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그 첫 번째, 목적. 이 신법 한 목적 뭔데? 이렇게 세패 막 줘요.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과도한 세패 지급으로 인한 재정난. 야, 당연히 재정난이 오지. 재정난이 안 오는 게 신기해,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해소하자라는 거예요. 해소. 알겠지? 자, 그럼 특징 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왕안석의 신법은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이제 또 부국 강병의 목적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거는 모든 나라의 개혁 정책에는 당연히 부국 강병이라는 가장 큰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첫 번째 농민들과 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제하위층들, 경제에서 제일 하위 계층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상인들, 반대로 우리 소상인들의 그 이익을 보여준다면은 대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익을 좀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나름의 사회의 선순환을 돌리게끔 하려고 했던 거였던 거야. 근데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실 이 사이에 내용들을 쓰면 좀 교재 우리 교환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왕한석의 신법을 이대로만 했으면 나름 괜찮았어 사실은. 뭐 하나 여기다 적어줄까? 불국강경. 네. 나름 가면 잘 괜찮았던 정책들인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구법당이라고 하거든요. vs 신법당. 신법을 주장하는 세력의 신법당. 아니다. 신법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구법당. 이 두 세력이 이제 막 대립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이 보수파 관료들에 의해서 왕한석의 신법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실패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 관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뒤에 문화 파트 써 배우겠지만은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지? 사마광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외관계 가겠습니다. 대외관계는 두 나라가 있죠. 요 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에는 원래 서하라는 나라도 있는데 서하라는 나라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계사 수준에서는. 자,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반부터 좀 약간 좀 그랬어 사실은.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18번 장면 18을 보면 요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할 건데 자, 이 얘네 같은 경우 되게 좀 웃긴 게 뭐였냐면은 우선 요 나라는 힘이 꽤 세. 자, 지도가 어떤 형국이냐면은 자, 여기서 그냥 볼게요. 이 만리장성이 보통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일단 치면은 만리장성 이북 보통 요 지역을 싹 다 요 나라가 차지한 상황이었고 요 밑에가 송나라인 거야. 근데 이 요 나라가 어떻게 배울 거야? 936년이 되면 연의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베이징 포함을 일단 만리장성 요 지역이 돼버린 거야. 여기가 연의 16주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요 나라가 차지를 했고 송나라가 960년에 들어선 건데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걸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봐봐. 얘네 지금 봐봐. 문치주의 정책하지. 국방력 약하지. 맨날 요 나라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돈 아까워 죽겠어 맞지?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고 나름의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불이 형성된 거잖아. 맞지? 실질적인 거, 실질적으로 약간 가불이 형성된 그런 지금 모멘트인 거잖아. 맞지? 되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요 나라는 우선 첫 번째 영토적인 대립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연의 16주 가지고 대립이 있었고 특히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해결하면서 빨간색으로 전연의 맹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더라 라는 거야. 몇 년이면은 1004년에 체결한다는 거지. 근데 다만 이 송나라가 요 나라랑 친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송나라랑 요 나라는 약간 좀 라이벌 관계, 좀 라이벌도 좀 그렇다. 그냥 싸우는 관계다. 쉽게 말하면 맨날 치고받고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잠깐 지도 왜 이러니? 지도 좀 이상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갈 때 요 나라가 약간 이쪽 권역이라면은 여기 약간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동북방 지역은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 애들이 성장하고 있던 거야. 이거 송나라고. 이 송나라 딱 봤을 때 이 요 나라를 치고 싶은데 이쪽에서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송나라는 금나라랑 손을 잡아요. 금나라랑 손을 잡고 요 나라를 없애버리거든. 요게 1125년의 상황인 거야. 금나라가 1115년에 건국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금나라 손을 잡고 요 나라를 없앴어. 그래서 요 나라가 금나라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내가 여기 만리장성 있잖아. 나는 그 이북만 할게. 너네는 그 이남만 할게. 너네는 그 이북 다 가져가도 좋아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이 큰 용토를 가지게 되면 이 금나라 욕심 안 부리겠니? 부리겠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일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봐봐.
맨 처음에 만리장성 이북을 금나라가 가져갔어. 근데 밑에 보니까 저 땅이 진짜 노른자 땅이거든. 되게 맛있어 보이는 냉면? 모르겠어. 어쨌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금나라 입장에서는 좀 맛있어 보이는 그 맛있는 게 많은 땅을 가겠지. 굳이 그 위에 볼 거 없는 땅들 왜 가져가? 맞지?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이제 어쨌든 송나라 황제들 희종과 흥종, 당시 황제하고 황제의 아버지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노란색으로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1126년에서 27년. 뭐 황제도 데리고 가고요, 뭐 황후, 막 세자들 다 데리고 가요. 사실 이 안에는 되게 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일화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지금 바쁘다 했잖아.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만 하자.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만 했잖아. 어떻게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송나라는 약간 쇠퇴하게 되더라. 그래서 5번 그래서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금나라가 어쨌든 그 화북지방을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수동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임안이라고 해서 임안 오늘날 항저우라고 불리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했고요. 이후에 6번 멸망. 이후 송나라는 누구를 멸망하냐면은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칭기스칸의 손자거든요. 이 쿠빌라이 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요게 1279년이다. 라는 거야. 송나라의 흐름은 이래. 자, 내가 지금 적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친구들, 쌤이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해줄게요. 나도 오늘 약간 여러분들 설명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을 했어. 초기에는 왜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 군사력 약화지고 국방력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외부의 침이 많아지고 이거를 세패를 주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세패를 계속 주다 보니까 너무 재정난이 발생하게 되고 나라가 약해지는 거죠. 국방력이 약한데 나라 당연히 약해지지. 그래서 신법이라고 하는 걸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들고 왔는데 보수파 관료와의 대립으로 해서 결국 실패했고요. 또 한편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계속 외부에서 침입해온다. 그게 첫 번째는 요나라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나라가 계속 침입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요나라에서 침입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전인의 맹량을 체결했던 거고 금나라는 정강의 변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이후에는 1142년이 되면은 해상의 맹약이라고 해서 오늘 1120년이다니 잠깐만 1142년을 갈게요. 미안해 1120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나중에 1142년이 되면 금나라가 아예 쫙 차지를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 금나라랑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화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송시대도 이만을 손도한다라는 거고 힘이 약해졌으니까. 결국은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약간 좀 더 세기별로 그렇게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17번 송이 경제 사회 문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17번. 분필 부서질까봐 걱정했어요. 자, 갑니다. 17번. 송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잠시만 있어봐, 얘들아. 요거를, 이거 패드를 들고 있거든요. 패드를 들면서 수업을 하는데, 생각이 불편하네, 이게. 교재 볼 때만 쌤이 패드 써야 돼. 너무 불편해요. 사실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왔거든?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거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붙지? 붙어. 선생님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 된 걸 보면서 해야지. 힘들어요. 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네. 아날로그인가 봐요. 오케이 좋아. 갑니다. 자 1번은 농업이죠. 농업부터 경제죠. 경제. 첫 번째 농업부터 갑니다. 우선 이때는 되게 좀 신기한 것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참파벼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 참파벼. 노란색 한번 적어볼게. 참파벼. 얘 왜 이러니? 참파벼라고 해서
참파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인도네시아 이쪽이거든. 베트남에서 그 인도네시아 약간 고 지역대인데 그 지역대 같은 경우 어쨌든 되게 열대 기후대잖아요. 열대 계절풍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되게 농사를 막 잘 지을 수 있는데 그 별이 이제 여기 도입함으로써 이 별은 어떤 별이냐? 일찍 자라는 종이야. 그래서 조생종이라고 하거든. 조생종? 혹시 한번 적어볼게. 흰색으로 조생종. 어진 조생종 배인 참파벼가 보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농기구로 하여금 이제 용골차 막 이런 것도 등장해. 용골차 뭐 요런 거라든지 그 외에 이때부터 이양법이라고 해서 모내기법이 우리 조선 후기 때 나오는 거 있지. 이양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시비법 즉 이제 필요죠 필요. 이런 시비법도 발달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때는 쌤이 농업의 요거를 굳이 하나 적어보자면은 이때도 그거 이제 지주전호제 특히 이 송나라에서는 지주전호제가 판을 치더라. 선생님 지주전호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주가 그 땅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대가를 내고 땅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업 갑니다. 상업. 우선 이때는 동업조합이 마찬가지로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당나라 때는 상인조합인 행만 있었지. 근데 이때는 수공업자 조합인 작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행자가 단일 행자라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인조합이라 하는 거고 작자는 이렇게 지을 작자를 써요. 메이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동업조합의 하나 이름으로서 또 들어가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업조합. 나중에 일본의 동업조합 하면 이제 가부나 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사 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동업조합이 등장하더라라는 걸 이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전의 유통이 동전 유통이 증가하는데 이 동전 유통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송나라의 동전을 나중에 일본의 가마쿠라 막고에서 막 수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동전 유통이 증가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화폐가 등장하는데요. 화폐는 칸이 좀 그러네. 오른쪽에 좀 여러분 끼워서 적으세요. 교장, 회장 이런 괄호 열고 화폐가 등장한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갑니다. 무역. 자, 송나라의 무역 마찬가지로 시박사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시박사. 마찬가지로 이 시박사를 통해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 그러니까 남송 수도였지. 뭐 바로 항저우나 치안저우 등 여러 도시로 더 확산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이제 교자는 북송시대, 회자는 남송시대 때의 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대도시 정도 뭐 정리해볼까요? 대도시? 대도시를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대도시 한번 적어보자면은 우리가 아는 더 광저우나 닝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해안까지 여기거든요. 닝보. 뒤에 이제 명나라 때 나중에 닝보의 난이라고 해서 하나 나올 거예요. 닝보나 그냥 항저우나 치안저우 등등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회 보겠습니다. 2번 사회. 사회는 역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의 특권층이라 해야 될까요? 대표되는 계층. 자, 당나라는 문벌기조, 위진남북조도 약간 문벌기조 스타일, 한나라 때 호조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생긴 빨간색으로 4대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4대부. 얘네는요, 괄호 열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화파트의 성리학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역사는 어제 성리학 기반으로 한다는 거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이 4대부들이 어쨌든 얘네 글을 숭상하는 집단들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문치주의 정책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다음 3번 문화 가겠습니다. 자, 송나라 문화의 테마는 첫 번째 4대부고요. 두 번째 서민문화.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야. 선생님, 과학기술이 왜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때 우리 송대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나오죠. 그러니까 송대 4대 발명품이 아니라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또 왜 깨졌지? 분필이 갑자기?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갑니다. 첫 번째 보면은 4대부 문화라고 해서 내용들이 쫙 나올 거야, 맞지? 4대부 문화라고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4대부 문화 한번 적어볼게. 4대부 문화. 자,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4대부는 어떤 학문을 기반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별표 노란색 쓰고 있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리학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당연히 너네 질문이 돼야 되는 건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 가로 열고, 남송 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을 하게 돼. 남송 때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주의 원리나 그 인간, 그래서 우주론, 인간의 성품, 인성론. 어쨌든 이 사람도 약간 성선설학자, 성선설의 학자기도 하고요. 왜냐, 그 맹자 계열을 따라가거든. 우리 윤사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합니다. 자, 인간은 성과 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성에는 다시 본연지성이 있고 기재지성이 있다. 그리고 정에는 우리가 아는 그 이제 4단 7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연지성과 4단 같은 경우는 나름 어떻냐면 좀 순서무악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선하고 악하지 않다. 근데 기재지성과 7정 이런 거는 가선과 악하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7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노애락, 애호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감정들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4단이 왜 순서무악하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덕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인의 예지 사덕은 뭔데?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다준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윤사 시간에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사실 이것만 알면 돼. 선생님, 성리학의 세계사 수능이 나옵니까? 안 나와. 선생님 왜 가르치십니까? 동아시아사에 나와. 두 번째, 내신에 나와. 선생님 내신에 나올 때 저는 뭘 보고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세계사 수준의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적어볼까? 거경국리라든지 국리한다, 생각한다는 얘기가 쉽게 말로. 그 다음에 이치를 탐구한다, 경물치지, 그게 존천리, 거인욕 이런 것도 있는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용을 제거한다. 어쨌든 그런 설명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윤사에서 하시고요. 보통 성령 사실은 거경국리와 경물치지 이 정도예요. 진짜 첨언할게. 거경국리와 경물치지란 말을 양명학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를 낸다면 성리학을 들고 온다라는 거고요. 자, 이 성리학의 영향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가냐 하면은 자, 두 번째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아우 난리네요. 자, 체크 보시 쓸게요. 주자가래라는 책이나 소학이라는 책이 보급되면서 동아시아로 전파가 됩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동아시아로 전파가 되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서원이라든지 향약을 통해서 확산되더라라는 거야. 특히 이 서원이라고 하면은 그 남송 때 우리 그 성리학 집대성 이 주희라는 사람을 기리는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이 바로 백록동 서원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게 나중에 명천대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서민문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문화 같은 경우는 우선 이런 게 나와요. 자, 잠깐만, 우리가 지금 여기니까 별표 서민문화. 여기 가면 되겠지? 우선 서민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걸 설명해야 될까 싶은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와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설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좀 우리가 이제 버스킹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무대 이런 느낌.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게 있고 잡극 이런 게 있는데 잡극은 말 그대로 그 말 워딩 그 자체야. 모든 걸 다 하는 약간 극공연 이런 거고 사는 뭐냐면 통속문학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문학입니다. 문학 알겠지? 그래서 와사 와사란다 와자 사 잡극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 더 그래서 콤마 통속 문학이 유행하더라. 여기 이제 서민문화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입니다. 맞지? 과학기술.
자, 송나라의 과학기술하면 사실 대표적인 거 다 나와요. 처음에 한번 적어볼게. 하야, 나침반, 팔판인쇄술.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나왔던 이제 발명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한나라 때 나왔던 종이까지 합쳐져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순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개 남았네. 역사. 역사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보수파가의 수장 누구였습니다.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노란색으로 적어볼게. 힘이 안 들어가네.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자치통감. 이 책이 어떤 서술 방식으로 적혔냐면은 빨간색으로 편년체라는 서술 방식으로 적혔는데, 편년체는 말 그대로 일어난 일 순서 고순대로 적었다. 일어난 순서 그대로 적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편년체. 그리고 마지막이 회화도까지 나오죠. 사실 이건 쓰면 안 적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자주 출제돼서 적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장택당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청명상화도라는 그림이 있어. 청명상화도.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맹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맹원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 동경몽화록이라는 그림은 북송의 카이펑, 북송시대 이제 카이펑을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동경몽화록. 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송나라의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쫙 정리했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요나라, 금나라, 서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지? 네,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8번 요나라 갑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할게.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이때 송나라 12세기 송나라 있죠. 근데 이때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뀔 때 13세기 남송이 있을 때고요. 14세기에는 남송 없죠? 이후에 1368년이 되면은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로 갑니다. 요때로 갑니다. 요나라가 있었고요. 금나라는 아직 이제 여진이라는 민족으로 있을 때고, 요때 요나라, 금나라 다 있었는데 송나라랑 금나라 연합해가지고 요나라 없앴고, 이 요나라가 힘이 점점 커지면서 송나라를 쫓아냈고, 그래서 송나라가 13세기까지 잘 가는가 싶었더니 누가 등장하는데 여기 더 큰 강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데? 원나라예요. 원나라. 더 큰 강자인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남송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멸망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점점 더 커진다라는 얘기. 하지만 이랬던 원나라도 결국 막판에는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더라. 그 라인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 지금 전개 과정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유목민족, 북방민족이죠. 그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 목표대로 다 나갈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18번. 요 916년에 건국해서 1125년에 멸망했습니다. 수도는 뭐 수도에 대해서 딱히 나오지 않는데 뭐 상경 임황부가 수도였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자, 가볼게요. 1번. 1번이 정치죠. 정치. 요나라의 정치라고 하면 사실 별건 없고요. 우리 그냥 정치사를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916년에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얘네 성씨는 야율씨, 야율씨. 야유라복이 뒤에 뭐 야율덕광 막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러거든. 야유라복이가 건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켰고 936년이 되면은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연운 16주를 차지하더라. 연운 16주는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당시에 후친, 양당 친한주 그 친,
후진의 석경당이라고 하는 자한테서 받았는데요. 석경당이 당시 이제 다른 나라랑 싸울 때 그때 이 요나라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요 연느 16주라는 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연느 16주라는 땅은 되게 중요한 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지? 기억하죠? 그리고 요거를 이 땅을 토대로 해가지고 송나라는 약간 좀 실갱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땅을 받는다. 결국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노란색으로 적어볼게. 전년의 맹약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송나라가 우위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나라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다음 바로 2번 통치체제. 첫 번째 얘네 우선 이원적 통치 구조거든요. 이걸 흰색으로 이원적 통치 구조 적고요. 빨간색으로 북면관, 중간점, 남면관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북면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잠깐만요. 자, 북면관, 남면관제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는 모두 어쨌든 누구 유목민족들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슬래시 두 개에서 하나 주현제. 이 한족에게는 이제 주현제를 적용했는데 이게 이제 군현제랑 비슷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거란족의 고유의 부족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화지? 3번 문화. 자, 앞으로 나올 세 개, 이제 지금 두 개지. 그러니까 요나라, 금나라, 서하 모두 고유 문자를 써. 고유 문자. 바르고 거란 문자를 쓴다. 그리고 뭐 이제 거란 국사 이런 책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9번 금나라 가겠습니다. 금나라는 1115년에 건국을 해서 1234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1번. 여기도 1번 정치죠. 네, 1번. 네, 정치. 여기는 1115년에 누가 건국했냐?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합니다. 아구타. 뭐 아구다, 아골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건국을 하고요. 1125년에 금나라랑 송나라랑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켰습니다. 맞지? 그 다음 빨간색으로 1126년에서 27년 정강의 변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남송으로 몰아냈지? 북송을 남송으로 쫙 몰아내고 결국은 이제 남송 시대가 열리게끔 만들었고 화북지방 어쨌든 이 이벤트를 통해서 화북지방을 차지하더라. 그러나 1234년이 되면은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더라 라는 게 금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자, 금나라의 통치체제 갈게요. 2번 통치. 통치체제 돼 있지? 통치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치체제는 빨간색으로 맹한 모국제와 맹한 중간점 모국제와 그 다음에 팔 아파. 여러분도 오래 한번 써보세요. 팔 아파요. 네. 맹한 모국제와 주현제로 나눠 통치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맹한무구제는 자신들의 부족민들을 위함이고요. 주현제는 이제 한족을 위한 거고요. 맹한무구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병농일치적, 용병일치적인 성격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성격과 플러스 군사적인 성격까지 활용한 게 맹한무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문화 나오죠, 문화. 네, 문화 3번. 문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진 문자 씁니다. 고유 문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가나를 주는데 각각 요나라랑 금나라야 또는 뭐 금나라랑 서하야. 근데 공통선지로 가나에서 나온 게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라는 게 나왔어. 그게 정답 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게 정답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게 좀 잘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금나라에 여기 하나만 적어놓으면 중도라고 빨간색 적어놓으면 중도 가로 열고 베이징입니다. 얘네 기준 수도는 저 위쪽인데 만주 쪽인데 거기서 요 중도 베이징으로 전도를 하더라. 언제 하북지방을 차지한 뒤에.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하 정리하고 교환 보고 이번 시험 마칠 거예요. 20번 서하는 1038년에 건국돼서 1227년에 망하는데요. 자, 1번이 여기서 1번 통치네? 딴 거 없어요. 1038년에 이원호라는 사람이 건국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잖아. 이 사람은 탕구투족입니다. 탕구투. 이원호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1044년에 송나라와 하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하약을 체결했는데 세패를 받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지위는 송나라가 높았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서하라는 나라가 이제 세패를 지급받았다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뭐 문화? 마찬가지에 서하도 딱히 문화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고유문자 썼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특이한 건 뭐냐면은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건데 이게 작년에 왠지 모르겠어.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 트렌드가 약간 이 선들이 많이 냈어요. 서하에서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약간 올해 좀 더 불안한 게 그럼 요 나라에도 대장경을 편찬했다는 내용을 좀 적어줄까? 거란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본따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 보조국사 의천이 뭐 속장경 이런 걸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나라 같은 경우도 해서 혹시나 모르겠으면 하나 더 적어놓을게. 올해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적어놓겠습니다. 금나라 서하 모두 과거제 시행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포인트긴 해. 알겠지? 특히 작년 사설 포인트는 이 서하의 과거제 시행이었습니다. 되게 사실은 좀 희한한 선지잖아요. 판단하기가 맞지. 맞아요. 3번이 뭐야? 3번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 3번 멸망. 누가 멸망해? 칭기스칸에 의해 멸망. 칭기스칸에 의해 멸망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번까지 정리를 쫙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그 교환 보면서 마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꺼내주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 자, 몇 페이지에 가냐면요. 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송나라의 대외교역 해가지고 송나라 쭉 있고요. 자, 대외교육 보시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이런 것들을 교류했구나.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지역들, 항저우, 닝보, 치안저우, 광저우. 이게 다 모두 어쨌든 대도시들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갑니다. 11세기 동아시아의 형세 보면 보이지? 특히 연우 16주라는 땅 잘 봐놓으시고 서하의 수도를 하나 적어놓자면 서하는 흥경성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사에 어렵게 나왔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적어놨어요. 서하의 수도는 흥경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 수도는 카이펑이지. 옆에 보면 뭐 토번, 대리, 대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토번이라는 나라에 대해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이제 7세기 때 송첸캄포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되게 전성기였던 나라인데 여기 수도가 라싸였어요. 지금도 라싸라는 지역이 있거든. 여기가 수도였고 이 나라는 특히 되게 특이했던 게 당나라로부터 화번공주를 받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화번공주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외부에 좀 이제 센 국가들한테서 센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의 공주를 보낼 테니까 너네가 이제 얘를 이제 와이프로 삼으면은 이 주변 국가가 어쨌든 뭐 위험한 토번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신들 어쨌든 3위국 부마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부마국 아니지 사위국이 아니라 이거 참 미안해 내가 다시 설명할게.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와이프를 보내서 왜 이래 정신 차려. 당나라가 왕이 있어. 공주를 보내. 화봉공주.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 왕의 와이프가 돼서 낳잖아요.
나오면 그 아들이 어쨌든 이 당나라 왕의 외손자 아니야, 손자잖아. 손주 아니야, 손자도.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과연 당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화봉공주를. 그래서 토번이라는 나라에도 얘는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토번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거, 위구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12세기 동아시아 형세 보면은 마찬가지로 보이죠. 이번엔 남송이 됐고 중도 서하 이렇게 금나라 서하 보면 되겠고, 오른쪽 송나라 경제, 특히 요 사진 자료, 송나라 경제면 반드시 이 사진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갑니다. 건국 5대 십국 시대 혼란 속에서도 누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다. 960년에. 그래서 이 사람 송태조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고요. 이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절도사의 권한 약화되고 황제 군사권 장악했다. 금군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황제 직속의 군사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문관에 우대했다. 재산권이 축소되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과거제를 재편해서 전시를 정례화시켰다. 이제 전시가 필수적으로 의무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료수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문관들이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국방력 약화되면. 근데 참고 우리 그런 말 있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미족이요? 북방 민족 국가들의 압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란과 서하의 물자 세패를 제공했다. 세패를 지급했다. 물자를 바치면 거기 밑에다가 세패 지급이라고 써놓을게요. 어해입니다. 세패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송나라 신종대 가면은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도입하게 되더라. 그래서 관건은 재정난 극복, 부국강력 노모, 민생안정 추구가 주 목적이 됐고요. 자, 부국책과 강병책은 아닙니다. 부국책 첫 번째 물가 안정책이고요. 물건이 모자라는 곳을 운반해서 가격의 평등, 이거 우리 했습니다. 언제 한 무제 때. 무슨 법? 준수법입니다. 자, 두 번째, 농민에게 면역전을 내게 해서 이를 재원을 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농민들이 세금을 내잖아. 이걸 우리 면역전이라고 할 거야, 지금부터. 역을 면제해주는 토지세라는 거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이 면역전을 내면은 그 돈을 모아서 실업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거지. 실업자를 저임금이 고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실업이 발생하면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당연시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고요. 세 번째, 농사자금을 대여해주는, 그러니까 저리,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얘기야. 고리대 아니고. 그게 청묘법. 혹시 적어줄까 순서대로? 자, 첫 번째는 균수법, 두 번째는 모역법, 세 번째는 청묘법이고요. 상인에게 이제 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 이거는 시역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강병책으로는 첫 번째, 이거는 보가법이라고 해서 군사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마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말을 농민들한테 이제 줘가지고 말을 잘 키우게 한 다음에 전쟁할 때쯤이 되면은 이 말을 가서 데리고 이제 이 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하지만 밑에 사망하는 보수파 관련 대주주의 반대변에 실패했다. 그래서 신법당과 고부당에 당쟁이 격화되었다. 그게 당연히 외부의 침입, 그러니까 지배층에서의 내분, 그리고 외부의 침입, 그럼 당연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갑니다. 자, 새로운 농기구들이 뭐해서 용골차라고 해서 용골차 보급되었다는 거고, 모내기법 보편되고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창장과 하류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하면서 지주 전후제가 확산되었다. 특히 지주층을 뭐라 부른다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세호, 조세호 아니고 형세호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으로 넘어갈게요. 다만 이건 있어. 송나라 때 이제 석탄의 사용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송나라 때 석탄의 사용이 증가했다, 보편화가 됐다, 이런 얘기 하고요. 자, 다음 상업.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행과 장이라는 거. 이거 많이 잘못됐어요. 약간. 행은 상인조합이고 장이 상공업자들의 조합인 거야. 수공업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상공업자라고 하는 거지. 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이 주조되고 유통 증가했다. 특히 동전의 유통이 증가했다는 포인트를 하나 더 적어놓죠, 우리. 동전의 유통 증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혹시 첨언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 패드로 보고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다 땡겨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가마쿠라 막부에서 송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더라. 쌤은 지금 내 아이패드에 적고 있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모를까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그 유통 증가에 위주 치고 땡겨서
이렇게 줄 때 가마쿠라 막부에서 송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더라. 자기들끼리 이거 녹여서 쓰려고 했다고 얘기는 해요. 송나라의 동전. 그랬다고 합니다. 자, 다음 계속 갈게요. 주요 무역항의 시박사를 확대 설치했다는 거. 사회 과거제가 강화되고 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4대 부층이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화가입니다. 학문사상 성량이 등장하고요. 특히 남송에 누가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했다라는 거. 자, 역사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생각도 있고 서민문화, 오락시설 거기 우리 와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오락시설. 오락이 말도 우리가 게임 그 오락이 아니라 즐긴다는 의미예요. 엔터테인먼트 할 때 우리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공유성이 잡극, 통속문화, 그 통속문화 거기다가 적어볼게요. 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인쇄술 발전했다, 블라블라, 샤라샤라 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다라는 거 정도.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 잠깐, 8번. 자, 8번은 북방민족 국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찬가지로 11세기, 12세기 동아시아 정세 얘기하고 있고. 자, 다음 북명관제, 남명관제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 지금부터 잘 볼게요. 자, 북명관과 남명관으로 나뉘는데, 자, 이 구조가 되게 웃긴 거 잘 봐. 지금부터. 자, 북명관과 남명관이 있고, 여기에 추미론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그래서 북추미론이 있고, 남추미론이, 참고로 추미론 역시 동아시아사에서 작년 6평이었지. 6평에서 되게 희한한 선지로 하나 나왔던 거예요. 자, 남추미론, 북추미론 있고, 그 각각 이제 부족제와 주현제로 우리가 통치를 한다라는 건데, 잘 봐. 자, 북추미론은 부족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남추미론은 삼성육부 체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주현제, 삼성육부 주현제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한족의 통치 체제 방식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고, 오른쪽 맹암모국제, 이것도 잘 봅니다. 행정군사가 하나로 이제 일원화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맹암모국제가 유목민 사회에서, 주현재 농경민 사회에서 맹암모국의 형식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1모국군 100명 있는데 얘네가 1맹안이 되려면 10모국군이 필요하고 이게 몇 명이다 이런 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지금부터 각각 나라에 대해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916년에 건국했다 얘기를 했고요. 발해 멸망시켰고요. 926년에 화복이 연느 16주를 936년에 차지하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하친을 맺었어요. 엔젤 언제입니까? 전년의 맹약 1004년. 금나라 갑니다. 아쿠타가 건국을 했고요.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공격했다. 그게 언젠데 1125년이다 라고 했고요.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만 함락하고 황제를 생보했다. 휘종과 흠종, 요 동아시아 사에 더 많이 나온다. 정강에 변형했고 수도를 중도, 바로 베이징입니다. 나중에 원나라로 가게 되면 수도 이름이 대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통치가 맹암모국자 주현제, 고유문자 썼다. 자, 서화사입니다. 탕고투족의 이원호라는 사람이었고요. 송나라와 화학도 체결했고 블라블라.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 비단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비단길 추가로 적어놓을게. 비단길. 자, 그럼 밑에 용어 정의에 있으나 볼게요. 5대 십국 시대의 석경당 후진이었습니다. 후진이라는 나라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울 때 거란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거란을 할양해준 지역이다라는 거고, 이게 나중에 거란과 송사의 분쟁이 되는 지역 연후 16주입니다. 두 번째, 금나라의 군사 행정 조직으로 300호를 1모국, 10모국을 1맹안으로 수직하는 몰라. 결국은 이랬대. 그 뭔데 맹암목제에 대한 설명인 거지 뭐. 맞죠? 자, 여기 7번, 8번 자료 봤고요. 자, 그 다음 뒤로 쫙 넘어갑니다. 자, 뒤로 쫙 넘어가서 우리 그 기출사를 정리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서 다만 이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얘기할게. 재상권을, 자, 송나라 태조의 문치주의 정책은 재상권을 약화시킨 거야. 근데 뒤에 명나라 때 홍무제라는 사람이 재상제라는 걸 아예 없애거든요. 재상제를 없애는 건 역시 재상권을 약화시키는 거에는 들어가. 맞지? 이런 포함 관계잖아. 근데 재상권을 낮춰놨다고 해서 재상제를 폐지했다. 이 명제는 성립되지 않죠. 역은 성립 안 되잖아. 대우는 성립이 돼도. 맞지? 그러니까 재상제를 폐지했다라는 거랑 재상권이 약화되었다를 헷갈리지 마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쭉 한번 내려가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은 7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냐면은 16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자,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 대한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한석이 낙향하여 금릉에 있을 때. 자, 금릉. 자, 혹시 여러분들 지명이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 혹시 적어놔 너네도. 지금부터 금릉을 잠깐 설명할게. 금릉. 나중에 금릉기국하고 나올 거거든. 난징, 니꼴 건가, 니꼴 건업. 사료에 나오는 표현 다 적어줬어요. 지금까지 나온 표현. 금릉 니꼴, 난징 니꼴, 건강 니꼴, 건업입니다. 알겠지? 자, 계속 볼게요. 왕한석이 낙향하여 금릉에 있을 때 조정에서 신법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신법 중 모욕법까지 폐지한다? 우리 모욕법 들었다 맞지? 모욕법. 모욕법까지 폐지한다는 얘기 듣자 이번만큼 폐지하면 안 됩니다. 선대 황제가 2년 동안 검토하여 모든 정황을 세상에 고려한 다음 시행한 것이다. 이때 선대 황제 누구? 송나라 신종에 대한 설명이겠지 맞지? 자, 그럼 어쨌든 송나라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제인 거야 맞지? 1번 교자가 발행되었다. 자, 자자로 끝나는 화폐가 나온다. 자자로 끝나는 말은 교자와 해자가 있답니다. 미안해요. 자자로 끝나는 화폐가 등장하면 송나라고요. 초자로 끝나는 화폐가 나와. 초자로 끝나는 말은 교초와 회초익하지 말아요. 보초입니다. 요 두 개는 원나라 때요 화폐입니다. 원나라. 초로 끝나면 원나라. 초원지대. 원나라. 그 다음에 자자로 끝나면 자송.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송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자가 발행되었다. 정답 1번이고요. 균전지 실시는요, 부기 이후로 해서 당나라 안산이 난 이전까지 일조 편법은 명나라 만력제 때 장거동이라는 사람이 들고 왔다 얘기했고, 다 배울 거야. 4번 산시상인이 명청대고요. 공소와 해관 이런 게 뭐 동향 조직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요즘 명청대고요. 외래작물집에도 명청대입니다.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서 자, 15번 가볼까요? 15번? 네, 15번 가겠습니다. 밑줄 황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후주의 공주로부터 선양을 받아 천하를 얻은 황제가 절도사들의 난을 진압한 후 조보에게 이르기를 자, 그럼 어쨌든 절도사의 난을 진압한 황제 생각하면 우리는 송나라 태조밖에 기회가 안 나요. 맞지? 오늘 계속 읽어볼게. 당 멸망 이후 불과 52년 동안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었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고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오라고 하였다. 조보가 답하기를 그것은 절도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낮추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절도사의 권한을 낮추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절도사의 권한을 낮추는 대신에 문관들의 권한을 높여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송나라 송태조에 대한 설명, 문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죠. 과거제의 전시를 추가했다 또는 과거제의 과거제에서의 전시를 정례화했다라는 이런 표현 나오면 되고요. 남송을 정복한 건 원나라고 적힌 쿠빌라이 칸, 뒤 원나라 할 때 배우겠습니다. 군기차 설치한 건 누구예요? 청나라 옹정제입니다. 이갑제는 명나라 홍무제. 지금 몰라도 괜찮은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에 가서 배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청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걸음 더 사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8번 봅니다. 활판 인쇄술 발명의 밑줄. 첫 줄에 활판 인쇄술 발명의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사료의 뒤 나침반의 밑줄. 자, 활판 인쇄술 나침반 화약 나오면 송나라의 발명품이다. 맞지? 그럼 8번은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자, 수도를 정화되는 기억은 안전상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운의 편리함에 더보기 위해서 조운 제도 배 왔다 갔다 해서만 무역한다 그런 거예요. 물자 운반한다. 조운을 통하여 북방의 군대 블라블라 샬라샬라 결국은 자 특기부터 갑니다. 뭐든지 국어든 뭐든 특기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거란이 여는 16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줄 중요한 시기네. 그럼 적어도 아직 10세기, 10세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결국 마지막 줄 봐봐. 이에부터 밑줄 갈게요. 조은의 중심지인 카이펑의 수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카이펑의 동그라미. 그럼 이 나라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네요. 됐죠? 자, 다음 10번 기억 왕조입니다. 뭐 다 필요 없고 부족장은 패근이라 하든 뭐라 하든 마지막 둘째 줄 봐봐. 맹한무고 끝. 뭐예요?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금나라.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겨서 좀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뒤로.
뒤로 좀 넘어가서 뒤에도 혹시 볼 수, 31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입니다. 31번. 왕한성의 신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가난한 자들은 호민으로부터 돈을 꾸고 이자를 냈습니다만, 지금의 가난한 자들은 관아에서 돈을 꾸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자를 낮게 함으로 백성들을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묘법 나왔잖아. 맞지? 청묘법은 이미 제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다만 모역법과 보가법, 시역법에는 이익과 해로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얻어 시행하면 큰 이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면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왕하석의 신법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고요. 밑에 32번 갑니다. 송의 문치주의 정책과 국방력 약화. 송조에서는 5대 번진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 5대 번진이 뭐예요? 양당 진한주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번진의 권한 다 뺏었습니다. 절도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겠지. 군사권 걷어들이고 재정권 걷어들이고 상벌일고 뭐를 다 걷어들였대요 그냥. 그래서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 황제 독재권 강화를 송나라에만 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국 그런 얘기다라는 거고요. 둘째 줄 정강의 난리 밑줄. 이게 우리가 아는 정강의 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1126에서 27 정강의 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풀 문제를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앞선 1주차, 2주차 강의에도 봤겠지만은 그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맨 처음에 사실 넣었는데 영상 화질이 너무 깨져서 여러분들의 영상 화질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문제 풀 시간 따로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보고 스탑하고 미리 풀어오라는 거예요. 알겠지? 1번 문제랑 그 다음에 주르륵 넘어갑니다. 1번 문제와 9번 문제 1번 문제 9번 문제 9번 문제랑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네, 이렇게 한 풀어,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멈추고 난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잠시 멈춤하셔 푸세요. 자, 우리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왕조에 있어서 사실 옳은 거 6평 2번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도 나랑 밑줄 쌤이 제 아이패드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이 문제 풀 때 밑줄 키워드 얘가 얘기해준 키워드가 있으면은 밑줄을 치고 그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꼭 해주세요. 갑니다. 황소에 나는 진압의 밑줄, 첫 번째 줄에 황소에 나는 진압의 밑줄. 그럼 얘를 생각해봤을 때 황소에 나는 진압에 있다라는 거는 884년이야, 맞지? 884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황소에 난이 875에서 884다라고 대충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바지한 탁발사고, 탁발시 여기서 들어왔더라, 내가. 탁발시. 탁발시에서 원시로 바꿨던 거. 얘네 선비족. 아니야, 선비족? 대충 선비족 적어놔요, 그러면은. 너네 아는 대로 다 적어놓으니까, 우선은. 황실의 성실을 하사받고 절도사의 임명? 근데 절도사의 임명했다는 얘기는 아직 당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야. 당나라 살아있다 표시했고요. 이는 탕고투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세기가 넘게 지나 등장한 이원호의 밑줄. 이원호와 탕고투족의 밑줄. 그럼 얘네 지금 서하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야. 탕고투족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원호는 평소 아버지 이덕명에게 가에 대한 신화 노릇을 그만두자. 쌤이 얘기했죠. 서하라고 하는 나라는 형식상으로는 송나라의 신하로 되어 있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서하가 힘이 더 셌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가는 결국 송나라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 송나라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고 결국 블라블라 샬라샬라 그래서 마지막이 갑니다. 마지막 밑에 셋째 줄 오래지 않아 그는 스스로 황제를 칭해했고 이후부터 갈게요. 이후 상고투족은 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많은 물자를 세표로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 수호전이 유행하였다. 이거는 명청 때 얘기, 명나라 때 얘기고요. 조용조 제도는 당나라 안사에 난 이전까지죠. 네, 그 다음 왕한석의 신법, 정답 3번이고요.
윙강 릉먼사원은 북위라는 나라였습니다. 영제거 한구 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이거는 수나라 문제에 대한 설명.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요,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이곳의 도성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쭉 한번 읽어봤어요. 자, 넷째 줄 갑니다. 이는부터 갈게요. 이는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처지의 외적 방어에 유리한 수도를 조성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4대부가 나왔고요. 그럼 송나라가 남송시대 때 수도를 두었던 곳이 어디냐라는 게 1차 관건. 그럼 수도 어디였어요? 항저 아닙니까? 이만. 자, 그래. 수도 어디였어? 잠깐 흰색 펜. 수도 항저. 얘 맨날 들어가 얘는. 항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만. 아, 그럼 이곳이었지. 그래. 그리고 밑에 내려갔어. 요나라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요나라는 화북지방에서 끝납니다. X. 2번.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다. 얘는 우선 맞아요. 왜? 여기에 뭐가 건설됐기 때문에 시박사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비족 왕조의 새로운 수도였다. 러양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북이라는 나라. 맞지?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거점이었다. 어떻게 알아 이거요? 근데 사실 얘가 북쪽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우리가. 그럼 XX지 뭐. 비단길, 뭔 비단길은 해안가에 있는데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를 약간 좀 신박했는데 나름 뭐 풀만한 뭐 너무 어려웠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지? 다음 13번 문제는 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그림 속의 인물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에 대한 조사한 내용 발표해볼까요? 자, 신종 밑줄 1번, 세상어 등록되고 청묘법, 보가법 밑줄에서 2번 가겠습니다. 1번, 2번. 개혁을 주도했다 하니까 그럼 이 개혁이 추진된 배경 이거 왜 했는데 재정난 회고할 오늘다 왜 많이 저러? 자, 지난 정신 차리고 자,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국 강병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맞지? 그럼 밑에 내려갑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난 건 당나라 땡이죠. 아니고요. 왕망의 신을 건국한 거 이거는 뭐 전안에 이제 뭐 외척과 뭐 황간들의 난립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난리. 전국 지령의 패권을 다투었다. 왜 다투는데? 다투면 해가 다투겠죠. 뭐.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겠죠. 북위가 하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이거는 이 개혁 자 북위가 하북 지방을 차지했다 해서 이건 아니죠. 어제 저는 5번입니다. 군사적 압박 시달렸다라는 거지. 왜냐 군사적 압박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군사적 압박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제 세패를 지급해야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할 자신이 있었냐라고 묻기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소화했고요. 지난주 복습까지 해서 꽉 차게 했어요. 알차, 내 생각에 이거를 쭉 듣고 있었다면 되게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네, 대단한 친구고요. 이제 우리 원나라 갈 겁니다. 원나라하고 명나라, 청나라까지 한번 달려볼까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필기노트 갑시다. 선생님 안 쉬나요? 네, 안 쉴 거예요. 쉴까요, 여러분? 네, 쉴까요? 난 2시간짜리 강의를 할 수 있어. 선생님 그 얘기 했나요? 옛날에 언제더라? 한 3년 전? 3년 전에 쌤이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그때 3시간 반 라이브를 그대로 했어요. 이제 밤 9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쭉 다녔어 그냥 미친 시대에서 막 그때 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는 사실 온라인 그런 게 없었을 때잖아 우리가 다 학교 나가고 그럴 때 쌤이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약간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온라인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그 준비하는데 우선 2시간 걸리죠. 그다음에 수업 자료 준비하는데도 시간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못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고 그 뒤로는 절대 3시간 라이브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건 해봤어. 쌤이 이제 1시간 40분짜리 옛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사회문화 수업, 작년입니다. 작년, 여러분, 작년이에요. 작년에 사회문화 수업할 때, 그때만 진짜 1시간 40분짜리 그때 아주 그냥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탈이론 관한 내용이었거든?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걱정하세요. 수능이구나? 아니요. 그건 지금 배우면 안 되죠, 어쨌든.
내신으로 했을 겁니다. 사회문화한 친구들 1탈 이론 가르치는데 앞에 문제풀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해주고 2탈 이론 내용 설명하고 그래도 1시간 만에 안 돼서 끊어서 뒤에도 1탈 이론 남은 거 쫙 설명하고 문화 파트 나가고 생쇼를 했었습니다. 자, 건국, 원나라 건국 다 아는 인물 한 명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칭기스칸 맞죠? 다 아는 인물이에요. 칭기스칸. 그럼 이 칭기스칸이 뭘 했는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이 사람 갈게요. 이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은 몽골족으로 우선 통일을 시켰고요. 이 통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빨간색으로 어떤 제를 통해 기틀을 잡냐면은 빨간색 천호백호제, 천호 중간점 백호제를 통해서 이 기반을 잡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천호제라고만 나오기도 해요. 쉽게 하면 이렇게 뭐 천호단위, 백호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부족 장들을 앉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 장들로 하여금 하나로 쫙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게 이제 네 칭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몽골 제국도 건국하고 그랬었고요. 이게 이제 1206년부터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쭉 일어나는 체제를 통해서 이게 부족 체제는 부족 제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서하를 정복합니다. 1227년에 서하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갑니다. 호라즘을 정복하는데 호라즘 정복. 이 호라즘이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라즘을 또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금나라도 공격하거든. 뭐 금나라도 공격하더라. 어쨌든 이 호라즘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화살표 동서교역로를 확보하더라. 동서교역로를 확보하더라. 그리고 이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는 여러 개의 이제 칸국으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울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칸이 되게 좁은데 그 발전기 있는 부분 있지. 거기다 살짝 껴서 사후 여러 울루스로 구성되더라. 몽골 제국이. 그래서 하나의 몽골 제국이 있는 거고 거기 뭐 차가타이 울루스, 뭐 훌라고 울루스, 뭐 이런 울루스들이 있고 원나라 대원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나라가 딱 이렇게 중원 지역에 딱 기틀 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원 울루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연합체로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칭기스칸 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번 발전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칸이 어제는 칭기스칸, 그 다음에 그 아들 우구데이 칸입니다. 오고타이 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구데이 칸. 자, 우선 우구데이 칸 때는요 빨간색으로 금나라를 멸망시켜요. 123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동아시아사 기출 문제긴 했는데 체주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체주성이라는 지역. 그 지역을 두고서 금나라는 함락했는데 체주성은 점령하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칸때다라고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왜냐면 세계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나라를 멸망시켰고 요때 또 뭐가 있냐면은 바투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어쨌든 그 칭기스칸의 그 손자 그 다그 밑에 가족들인 거예요. 그 바투라고 하는 애가 유럽으로 원정을 가가지고는 키차크 칸국을 건설합니다. 성립, 키차크 칸국 수립으로 할게요. 수립. 키차크 칸국을 수립하더라. 그래서 바투의 유럽 원정 이게 내신 시험에는 가끔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도를 카라코룸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하나 더 역참을 설치했다는 거. 사실 이게 무조건 우구데이 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원나라 전체적으로 역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구육극 칸이에요. 구육극 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너무 흰색으로. 솔직히 말할게 안 나와. 근데 왜 배워요? 교과정에는 있긴 있어. 근데 안 나와.
카르핀이라고 해서 자, 참고로 얘기할게 쌤이 헷갈릴 거야 지금부터. 우선 카르핀이라고 하는 괄호 열고 교황사절단이 파견되는데요. 아 잠깐 파견이 아니라 교황사절단이 방문하더라. 방문. 자 근데 너네가 헷갈리는 게 지금 여기는 카르핀이고요. 나중에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에 나오는 사람이 카르틴이라고 하는 여권신장운동 한 사람이 있어요. 카르틴이 둘이 다르니까 지금 약간 잘 외워놓으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육극한 다음에 이제 몽케라 적혀줘, 여러분들. 네. 몽케칸. 첫 번째 우선 쩌낭조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쩌낭조 1차 공격. 이게 1257년이네요. 57년일 거예요. 뭐 교과서에는 이제 2차, 3차 침략을 이제 쿠빌라이 칸 때 했던 2차, 3차 침략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긴 한데 몽케 칸 때 1차 침략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흐름상으로 좀 알아달라는 거고요. 이때 쩌낭조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지금 베트남. 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베트남사 가볍게 정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자,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이때 또 멸망해요.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 들어봤는데요. 그렇지.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 그때 그 아바스 서아시아 아바스 왕조 맞고요. 얘가 이제 훌라구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이 자리에 이제 훌라구 울루스도 들어서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세주쿠 티르크라는 애들도 있고 서아시아사에서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 정도. 리뷰를 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는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 칸으로 가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되게 중요해요. 내용이 많아요, 이 사람은. 얘는 원나라 세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칭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자, 그럼 쿠빌라이 칸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는요, 고려를 복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송을 정복했어요. 남송 정복.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복 활동도 되게, 지금 이게 다 정복 활동인 거잖아. 자, 여몽연합으로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일본 원정을 떠나요. 일본 원정. 두 차례 가거든요. 이 당시에 일본은 빨간색으로 땡겨서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선생님, 가마쿠라 막부에서 들어봤는데요. 그렇지. 아까 우리 배웠어. 송나라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했던 애들, 걔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1274년과 81년에 두 차례가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쩌낭조를 또 공격합니다. 쩌낭조 공격. 뭐 대표적으로 이제 1288년에 바이땅강 전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4년, 88년 이렇게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88년 특히 이 88년도 무슨 전투? 노란 사람 정발 바이땅강 전투. 라는 전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가 3번 세태. 이렇게 잘 나갈 것 같던 원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자, 이 원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원나라는요,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거든요. 이 티베트 불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라마교야. 근데 얘는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치와 향락 이런 것 좀 더 즐겨요. 그래서 신봉하면서 사치와 향락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재정난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왜? 왕실에서 돈을 막 써대끼니까 당연히 재정난이 올 수밖에 없지.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색으로 교초를 남발하는데 여기서 교초가 뭐라고? 화폐예요. 내가 초로 끝나면 초원에서까지 초원. 교초, 화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 틈을 타가지고 홍건적인 난, 빨간색으로 홍건적인 난이 발생합니다. 홍건적의 난 1351년이고요.
얘네 이제 주요 세력이 백령교도들이에요. 백령교도들. 그래서 홍건적이단이 발생했고 결국은 노란색으로 따라서 1368년 주원장에 의해 멸망. 주원장까지만 노란색으로 적고 흰색으로에 의해 멸망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4번 경제 가볼까요? 경제. 잠깐만, 우리 쿠빌라이 칸에 몇 개 더 빼먹었다. 미안해. 이거만 적어놓을게. 국호를 원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국호를 원으로 했고요. 대도로 천도했다. 요게 1271년의 얘기입니다. 2개 빼먹을 뻔했어요. 자, 그럼 4번 경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야지. 자, 원나라의 경제는 사실 동서교역로 얘기할 거면 사실 딱히 없어. 근데 굳이 뭐 얘기해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빨간색으로 교초, 보초, 라고는 화폐들이 통용되었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농업이 장려되고 지주 전호제 유지되고 별거 다 없어요. 어쨌든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가 통용되었다라는 거. 뭐 목화 재배에 따르는 거 정도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5번 사회. 거기 우리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적혀 있죠.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약간 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려서 첫 번째 맨 위에 몽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노란색으로 생목인.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생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맡겨요. 경제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한인. 한인은 뭐 한족들입니까? 아니, 뭐 한족들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유목민족들 플러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란이나 뭐 여진 이런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족들. 한족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남인, 여기는 남송 지역에 살았던 한족 애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사실 쌤이 문화까지 딱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문화까지 하고 마치자 얘들아. 쌤이 여기 지금 쓸 공간이 없어서 나는 여기다가 6번 문화를 쓸게요. 뭔가 문화까지 쓰고 해야 내 마음 편해. 알겠지? 자, 문화 갑니다. 문화 화살표 4개 있습니다. 맞지? 잘 배분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란색으로 원곡이라고 하거든요. 원곡. 쉽게 말하면 희곡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문학이라는 문학작품. 그래서 빨간색으로 꺽쇠, 서상기, 하나 더 비파기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자가 사용되는데 당시 승려였던 파스파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입니다. 파스파 문자를 사용했다. 파스파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 역사서들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 티베트 불교, 지금 이거 세태 부분에 적었지만은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갑니다. 원나라 때 이제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 달력 계산하는 걸 신경하면 날짜 계산하는 거, 수시력을 편찬했다. 누가 편찬했냐 하면은 괄호 열고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나라까지 21번이죠. 네, 원나라까지 정리했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거 지금 1시간 45분 된 것 같거든요. 일단 1시간 50분 찍을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딱 10분 쉬었다가 와서 10분 너무 힘들다, 맞지? 20분 정도 쉬고 와도 돼요. 이거 풀로 들었다면 20분 쉬시고요. 아니다, 나는 따라서 들었어야 하면 10분만 쉬세요, 알겠지? 10분만 쉬고 요 파트에 대해서 교재를 한번 쫙 보고 잠깐만 스탑. 장면 22 그 유라시아 교역망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 우리 교환 보고 그 다음에 명청 또 한번